안녕하세요. 마구길냥입니다. 오늘은 생초보 1인 제작 부동산 유튜버에게 필요한 장비,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등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5월 중순에 구독자 1,000명 넘었고 오늘이 10월 12일인데 지금 구독자가 4,100명이니까 제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구독자가 는 겁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특히 혼자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중개보조인이라고 하죠. 실장 한두 명씩 두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가운데 부동산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기업형 유튜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업형 유튜버는 전문 촬영자, 전문 영상 편집자, 거기다가 스튜디오까지 있죠. 이 공인중개사 분 가운데 40대 중반 이상, 50대, 60대인 분들은 영상 편집 같은 걸 전혀 모르니까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에게 동영상 제작을 맡길까? 이걸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구독자들의 반응을 반영해서 제깍제깍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감각도 늘 수 있고,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먼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기억하실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유튜버 가능. 70대 노인도 유튜버 한다. 유튜버로 월 수익 1,000만 원이 넘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직업을 바꿨다라는 이런 언론 기사가 많은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뻥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로인 건 아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막 시작하려고 보면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검색을 해보실 텐데 초보 유튜버에게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 콘텐츠 기획력,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맞는 말이긴 한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장비 없이 콘텐츠 기획력과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라.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한다면 결국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1인 유튜버 동영상 품질이 급격하게 상승 중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시작했을 때하고 불과 10개월 지난 지금 비교해봐도 1인 유튜버 동영상 품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동영상 1시간 30분 정도로 예상합니다. 왜 이렇게 기냐면 생초보, 이 생초보가 중요합니다. 생초보 부동산 유튜버에게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가 총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게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게 될 텐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다 짤막짤막 하잖아요? 찾아봐야 될 게 한 수십 개야. 각 항목별로 다 보려면. 그래서 제가 일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촬영 카메라 소개 제대로만 해도 4~5시간은 걸릴 겁니다. 제가 영상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제대로 소개해도 4~5시간은 걸려요. 편집 소프트웨어 사용법 익히는데도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기능이 뭐가 있다. 요거 아는 데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4~5시간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용법을 어느 정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주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 직접 해서 3~4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사용법이 익숙해집니다. 오늘 동영상이 너무 기니까 하단에 항목별로 시간대를 적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그럼 몇 분 몇 초.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어떤 걸 써야 할까? 그럼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찾아봐도 됩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장비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저 길냥이의 개인적 주관적 관점입니다. 제 채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채널 특성에 따라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 정도로 참고만 하세요.
현재 저의 유튜브 제작 장비는요, 이겁니다. 밑에.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영상 생초보 분들은, 아니, 영상 그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한 30분 촬영했어요. 그걸 그대로 올려요? 촬영하다가 초점이 안 맞은 경우도 있고, 설명하다가 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 소음이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다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라내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뽑아낸 다음에 그걸 이어서 붙여서, 그걸 이제 영상 편집 과정이거든요. 그걸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 찍었다고 그 영상을 풀로 다 올려도 되긴 되죠. 근데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늘겠어요? 조회수가 올라가겠어요? 유튜브 제작은요, 영상 촬영, 영상 녹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 하드웨어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촬영은 갤럭시 S21 울트라로 합니다. 요게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떨방이 강력합니다. 손떨방은요, 손떨림 방지의 준말인데,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막 흔들린다고. 그걸 막아주는 걸 손떨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요게 굉장히 뛰어나요. 전에는 파나소닉 캠코더하고 파나소닉 폴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상 녹화는 제가 슬라이드식으로 보여주면서 강의식으로 하는 동영상 많이 선보이죠? 파워포인트로 제작합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보면서 설명할 때도 있죠? 요건 반디캠으로 제작합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요. 전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베가스를 쓴 적도 있습니다. 영상 편집 하드웨어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돌아가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써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라서 노안이 와서 노트북 가운데 화면이 제일 큰 게 17.3인치거든요. 좀 무겁지만 이걸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집 밖에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데스크톱은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국 등의 그 컴퓨터 부품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컴퓨터 부품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데스크톱보다 노트북 구매가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드론 촬영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김포공항 주변은 죄다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포기했습니다. 채널 운영 방식에 따라 장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채널의 운영 방식은요, 제가 볼 때는 매물 소개에 치중하느냐, 정보 전달 분석에 치중하느냐. 매물 소개에 치중한다면 그냥 스마트폰만 사용해도 되겠죠. 매물 소개만 계속 하면 채널이 크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매물 소개라는 게 내용이 맨날 뻔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채널 보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입지, 미래 가능성도 항상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 분석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개를 적당히 혼합하느냐. 정보 전달 분석 위주만 한다면 파워포인트만으로도 동영상 제작할 수 있죠. 직접 촬영하느냐, 혹은 이제 슬라이드나 지도 위주로 소개하느냐, 달라지겠죠? 근데 슬라이드나 지도 위주로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사진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고급 카메라 같은 건 필요 없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겠죠. 자기 얼굴을 노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 얼굴을 노출하려면 렌즈, 광각이 필요합니다. 23mm 이하를 보통 광각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기 얼굴을 노출하려면 액정이 스위블식이어야 합니다. 스위블식은 액정을 옆으로 쭉 뺀 다음에 좌우,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틸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액정이 카메라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셀프 촬영을 할 경우에 이게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 틸트식도 90도로 이렇게 팍 올라와서 셀프 촬영이 가능한 모델도 있긴 한데, 문제는요, 이 틸트식 액정 바로 앞부분에 마이크 꽂는 핫슈라는 곳이 있어요. 핫슈. 그 마이크를 꽂아버리면요, 기종에 따라서는 틸트식 그 액정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화면을 가려버리니까, 액정을 가려버리니까. 물론 이제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옆으로 빼가지고 마이크를 빼서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2인 크리에이터가 자기 얼굴 노출하면서 촬영하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해봐요. 셀카봉에다가 스마트폰 꽂아서 손을 쭉 뻗어서
자기를 촬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가볍기라도 하지. 가벼운 카메라 할지라도 뭐 한 300g 하거든요. 200g, 300g 하거든요. 그거 쭉 뻗어서 셀프 촬영하면 한 2, 30분은 괜찮겠지. 그 이상 넘어가면 팔도 굉장히 아파요. 그 다음에 뭐 1인 제작 하느냐 아니면 전문 제작진의 스튜디오까지 갖추느냐. 뭐 다 다르겠죠. 자, 제일 먼저 촬영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생초보 분들은 요걸 기억하세요. 센서 크기가 깡패다. 촬영 장비는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단 무겁고 비싸서 탈이지. 화소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요즘은 휴대폰도 뭐 1억 화소 막 이러죠. 찍은 다음에 거대하게 인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문 업체가 아니라면 웹에 올릴 경우에는요, 1천만 화소면 충분해요. 촬영 장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캠코더, 액션캠, 웹캠. 카메라는 똑딱이하고 렌즈 교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렌즈 교환식도 SLR, DSLR, 미러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캠코더도 센서 크기가 1인치 이상이냐, 1인치 이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유튜버 초보는 처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라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유튜버 시작하려면요,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로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S21 시리즈가 기종이 3개인데 그 중에서 울트라가 가장 카메라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S21 울트라가 원래 삼성 휴대폰 가운데 최고급이잖아요. 근데 나온 지 몇 달 돼가지고 요즘에 구매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요, 영상 품질이 아주 좋아요. 제가 전에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S5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그 수준에 거의 육박해요. 자세히 보면 사실 이미지 품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인데 더군다나 제 채널 구독자의 75%가 휴대폰으로 제 동영상을 보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아주 비싼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나 S21 울트라로 촬영하는 거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미지 품질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죠. S21 울트라가 실제보다 더 화사하고 예쁘게 찍혀요. 애플 아이폰은 뭐 사실적으로 찍힌다고 합니다. S21 울트라는 손떨방이 아주 강력해서 휴대폰용 짐벌이 불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 가운데 휴대폰용 짐벌을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S21 울트라 정도면 굳이 짐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배 줌, 20배 줌 망원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최대 6배 줌이죠. 저는 멀리 있는 곳을 당겨서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배터리가 5000mAh로 강력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촬영 나갔을 때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1만 mAh짜리 삼성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중간에 한두 번 충전을 합니다. 녹음 성능이 아주 우수해요.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유튜브 동영상에서는요, 영상 품질보다도 되레 음질이 더 중요해요. 비싼 마이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꽂아서 사용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음성 회로 쪽 부품도 좋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극대화되는 거예요, 효과가. S21 울트라의 녹음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 400에서 500만 원대 카메라 장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스마트폰은 뭐 이제 셀카봉에 장착해서 쓰죠.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 홀더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좀 더 안정적이죠. 근데 저는 그냥 스몰리그라는 업체의 스마트폰 홀더를 사용합니다. 스몰리그가 카메라 관련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전문 중국 업체인데 아주 품질이 괜찮아요. 중국산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카메라는요, 쟤는 이제 똑딱이를 쓰느니 차라리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리하고 스마트폰의 이미지 품질이 요즘 아주 좋아요. 유튜브 장비 소개하는 동영상 보면 뭐 캐논이나 뭐 소니의
몇몇 똑딱이를 이제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똑딱이들이 유명하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냥 스마트폰 쓰는 게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단 아이폰이나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거.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요,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가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끝까지 스마트폰만으로 촬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SLR, DSLR, 미러리스 이 세 개로 나뉩니다. SLR은 옛날에 필름 렌즈 교환식 카메라고요. DSLR은 여기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 렌즈 교환식 카메라. 요즘은 미러리스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대세입니다. 미러리스는 SLR, DSLR에 있는 미러박스 펜타 프리즘을 제거한 건데 그래서 크기와 무게 축소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센서 크기. 영상 생초보분들은 센서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데 요건 아주 중요해요. 센서 크기는 풀프레임 APS-C 보통 1.5배 크롭이라고 해요. 마이크로 포서드로 나뉩니다. 왜 풀프레임이라고 하냐면 과거 35mm 필름 카메라와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때 필름이 35mm였거든. 그거하고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롭은 1.5배 크롭이 대부분인데 캐논만 1.6배 크롭이에요. 풀프레임의 한 42% 정도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포서드는 3분의 4인치 센서를 씁니다. 풀프레임의 한 4분의 1 정도인데 이건 현재 파나소닉만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게 되면 풀프레임을 살 거냐 1.5배 크롭을 살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풀프레임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풀프레임이 1.5배 크롭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요. 2배 반. 그 정도 비싸요. 더 무겁고. 24mm 렌즈를 장착해 촬영할 때 풀프레임 바디 화각은 24mm예요. 크롭 바디는 36mm로 환산이 됩니다. 마이크로 포서드는 48mm로 환산돼요. 2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단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는 렌즈하고 카메라 바디가 결합되는 부위를 마운트라고 해요. 이 마운트가 아예 달라 풀프레임용 렌즈를 장착하지 못합니다. 왜 센서 크기를 따지냐면 센서 크기가 클수록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노이즈가 적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면요. 그 화면에 자글자글 끓는 게 나와요. 그걸 노이즈라고 해요. 풀프레임 카메라가 제일 좋죠. 하지만 값이 비싸고 무겁고요. 또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값이 별도로 듭니다. 20-30만 원짜리 값싼 렌즈도 있지만 성능 좋은 렌즈, 이건 밝은 렌즈를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는 렌즈가 밝은 렌즈예요. 성능 좋은 렌즈는 바디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바디는 150만 원, 200만 원인데 렌즈 값은 250만 원, 300만 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명 1인 크리에이터는 비싼 카메라 바디에 아주 좋은 렌즈, 그것도 여러 개를 써요. 그러니까 카메라 장비값만 1천만 원 쉽게 넘어갑니다. 야심차게 유튜브 시작했다가 구독자 숫자가 잘 안 늘어서 포기하면 장비값 날립니다.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전자제품은 감가가 심하죠. 그 자리에서 애초 제품 구입값에 20-30%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렌즈는 카메라 메이커별로 호환이 안 됩니다. 카메라 메이커별로 사용 렌즈가 다 달라요. 마운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같은 카메라 회사도 DSLR과 미러리스의 마운트가 다릅니다. 근데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호환 어댑터를 출시를 하는데 문제는 무게가 증가한다는 거죠. 비용도 들고 무게가 작으면 한 120g, 많으면 한 220g 정도 늘어나요.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바디는 소니 건데 갖고 있는 렌즈가 캐논이야. 마운트가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호환 어댑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일단 비싸요. 보통 3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기능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 AF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손떨방이 안 되거나 혹은 제한되거나 이래요. 아니면 AF가
속도가 늦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댑터 또 들고 다니면 짐 하나 느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에 같은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죠. 이른바 정품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또 정품 렌즈는 비싸니까 서드파티, 시그마, 탐론, 삼양 등 렌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바디도 생산하는데 별로 인기는 없고요. 요 회사 제품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가격은 보통 20-30%씩 저렴한데 다만 약간, 크게는 아니고 약간 성능이 떨어지죠. 밝은 렌즈일수록, 그러니까 F값으로 표현해요. 이거 조리개 수치인데 밝은 렌즈일수록 가격이 폭등하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나소닉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S5를 사용했을 때 24에서 105mm f4 렌즈를 썼는데 요게 그때 140만원? 뭐 그 정도 했어요. 같은 파나소닉의 24에서 70mm f2.8은 250만원, 260만원 했어요. F값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가격 차이는 1.5배에서 2배씩 나버려요. 부동산 유튜버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광각 렌즈 하나, 24에서 105mm. 부동산 유튜버에는 저는 24mm 정도 렌즈는 필요하다고 봐요. 20mm면 더 좋고, 부동산은 넓게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망원 70에서 300mm. 저 같은 경우는 100에서 400mm 렌즈를 사용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좀 제 채널 특성상 그런 거고요. 부동산 채널이라 할지라도 굳이 망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유튜버라면 광각 줌렌즈 한 개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메라 관련 유튜브 영상 상당수가 렌즈 펌프질을 해요. 그분들은 영상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렌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말을 초보 유튜버가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렌즈가 일반적으로 줌 렌즈보다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4에서 105mm는 이 안에 화각을 갖는데 단 렌즈는 뭐 50mm 하면 50mm 화각, 뭐 75mm, 85mm, 100mm, 20mm 화각이 한 개인 게 단 렌즈예요. 단 렌즈는 일반적으로 줌 렌즈보다 화질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렌즈를 여러 개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단 렌즈가 가격이 또 싼 것도 아니에요. 단 렌즈 좋은 건 오히려 줌 렌즈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동산 초보 부동산 유튜버가 굳이 저는 단 렌즈를 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즘은 카메라 저조도 성능,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찍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ISO 값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많이 좋아져서 웬만큼 어두운 곳, 웬만한 그 실내에서 촬영할 때도 괜찮아요. 상업 영상 촬영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밝은 렌즈, 단 렌즈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한다면 소니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세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소니가 대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카메라 시장 전체로는 캐논의 시장 점유율이 49%예요. 근데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소니 점유율이 85%더라고요. SLR과 DSLR 시절 양대 산맥은 캐논과 니콘이었는데 이 미러리스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었어요. 소니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어요. 현재 전문 영상 제작자들도 소니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이버 카페 도프룩이라고요. 영상 전문 촬영 감독들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국내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 소니로 많이들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초보일수록 대세 제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니는 바디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바디 종류가 아주 많고 렌즈도 비교적 많아요. 서드파티 업체들도 당연히 소니용 렌즈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AF가 최강이에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소니 사용자가 많아서 관련 액세서리도 많죠. 캐논은 발열, 이 촬영 때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영상 촬영 시간 제한 등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캐논의 근데 장점은 렌즈가 아주 많아요. 싼 거 비싼 거 다양해요. 이게 이제 캐논의 최대 장점이었는데
아이 카메라에 이 문제가 10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말이 많아요. 저는 이제 파나소닉을 사용하는데 색감이 좋고 손떨방이 최강입니다. 근데 AF 자동 초점이 안 좋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전문가들도 파나소닉이 AF만 좋았으면 지금부터 제품이 두세 배는 더 팔렸을 거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꼭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파나소닉이 하도 AF가 안 좋아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좀 조사를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니의 알파 A7 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풀프레임이고요. 195만원. 2달 전에 나온 ZV-E1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크롭바디고요. 16에서 50mm 렌즈 킷이 82만원입니다. 이게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환산하면 24에서 75mm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죠. 캐논은 EOS M50 마크 2라는 크롭 바디가 있어요. 15에서 45mm 렌즈 포함 76만원이고요. 1년 전에 나온 EOS R6이라는 풀프레임 바디가 있습니다. 280만원 비싸죠. 제가 방금 앞에서 소니를 추천드렸죠. 근데 저는 정작 파나소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C VX1이라는 캠코더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루믹스 S5 파나소닉 거예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HC VX1은 제가 2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때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가 이게 광각이 25mm까지 나와요. 소니는 27mm, 28m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채널 특성상 길거리, 야외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광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촬영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망원에서는 250mm나 300mm나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근데 광각에서는 1mm 차이가 커요. 원래 캠코더 쪽은 소니가 아주 옛날부터 톱이거든요. 그래서 소니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요 화각 소니보다 한 3mm 정도 광각이 더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파나소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영상 품질이 너무 좋은 거야. 내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파나소닉은 색감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후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색보정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 스킬하고 노트북이 아주 좋아야 돼요. 제 형편에서 색보정을 할 수 없잖아요. 후보정을. 근데 파나소닉은 색감이 좋아서 후보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보정을 할 경우에 또 더욱더 좋아져요. 그리고 손떨방이 소니 캐논보다 확실하게 우수합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큐식으로 걸으면서 현장 위주 촬영을 하는 저한테는 큰 이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주요 메이커 가운데 손떨방 가장 떨어지는 게 소니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소니 카메라는 손떨방 없는 걸로 생각하고 쓰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소니 카메라 액정도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소니가 TV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왜 카메라 액정을 이렇게 안 좋지? 어두워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던데 소니 카메라 가지고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해도 보여야 찍지 이런 말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싶긴 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개선한 제품이 알파 7S3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450만원이에요. 인터넷 최저가가. 파나소닉 카메라의 최대 단점은 AF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 초점이 잘 안 맞아요. 20-30m, 한 40-50m 거리에 있는 피사체까지는 잘 맞아요. 근데 100m 넘어가면, 특히 저 같으면 김포공항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비행기 이렇게 딱 겨냥하면요, 한 20-30% 정도가 핀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제 동영상 중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에서 비행기를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아갖고 흐리게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몇 개 들어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초점이 안 맞은 거야. 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파나소닉 캠코더는 초점 정확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파나소닉 카메라의 AF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보통 카메라 회사들이 위상차 검출 방식을 쓴대요. 근데 파나소닉만 콘트라스트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야 뭐 이미지 품질이 좋아서 그걸 고수한다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AF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소니로 넘어갈까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 가운데 파나소닉 카메라 사용하는 분들은 MF 수동 초점으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 모니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건 저처럼 야외 촬영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햇볕이 아주 강한 날, 여름에 그렇죠? 햇볕이 아주 강한 날 외부 촬영을 나가면요. 카메라 액정이 잘 안 보여요.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액정이 보통 3인치, 3.5인치 이렇거든요. 작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밝기가 안 따라줘요. 특히 하늘 쪽을 향할 때는 안 보여요, 그냥. 저 같은 경우 김포공항 주변에서 항공기를 찍을 경우가 있는데 햇볕 강한 여름날에는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아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옛날에 2200니트, 니트는 이 액정의 밝기를 말하거든요. 2200니트 이상의 외부 모니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7인치짜리였나? 그 필월드라는 중국 회사 제품이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했는데 $200 넘어가니까 뭐 관세 붙고 해가지고 뭐 구입비용이 후딱 30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이 가격도 문제지만 이건 액정이 밝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소니의 NP-F970이라는 굉장히 큰 배터리가 있어요. 요걸 사용해야 하는데 배터리 무게만 300g이에요. 모니터 무게가 또 300g이에요. 둘이 합치면 600g이죠. 카메라하고 렌즈도 무거운데 또 추가 무게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거요.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추장스럽게 또 갖고 다녀야 될 액세서리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요건 그나마 이 가격인 거고요. 전문가들이 이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좀 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제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 이 제품을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카메라라는 장비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부수 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렌즈 교환 시 카메라 한 대를 운용한다는 게 그냥 카메라하고 렌즈값만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필터도 뭐 싼 건 2, 3만 원이지만 BMW가 제일 좋거든요. 그것도 렌즈 구경에 따라서 뭐 10만 원 후딱 넘어가고 막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걸 옛날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결국 그냥 사용 중단했어요.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찍어야겠다.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카메라 자체의 손떨방 기능은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짐벌은 항상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제품이죠. 그래서 걸으면서 촬영할 때 화면 떨림을 최소화해줍니다. 단점은 비쌉니다. 휴대폰용 짐벌은 뭐 한 15만원, 20만원 싸요. 카메라용 짐벌은요, 쓸만한 건 최하 40만원대고요. 고급 제품으로 가면 100만원이에요. 카메라하고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뭐 보통 2kg 훌딱 넘어가 버리거든요. 2kg, 2.5kg 이래요. 카메라하고 렌즈를 장착한 무게 대비에 짐벌의 페이로드, 부하라고 하는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를 고려해 구매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무겁습니다. 쓸만한 거 다 1kg예요. 카메라하고 렌즈 장착하면 2.2kg, 2.5kg 그러는데 2.5kg 정도 되지. 옆에다 뭐 달고 액세서리 달고 그러면 거기다 또 2kg 추가해봐요. 무겁죠. 짐벌은요 그냥 끼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짐벌에 끼운 뒤 또 거기서 무게 균형을 또 맞춰줘야 해요. 그 과정이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귀찮죠. 손이 많이 간다고 짐벌을 사용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짐벌 사용보다는 카메라 자체 손떨방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고 아니면 이제 삼각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동하면서 촬영할 경우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삼각대는 너무 싼 걸 사용하지 마세요. 2, 3만원짜리 샀다가 결국 버리게 됩니다. 돈 낭비합니다. 보통 초보 유튜버들은 카메라하고 렌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삼각대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뭐 2, 3만원짜리 가지고도 잘만 쓰던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 유튜버에게 있어서는요. 삼각대는 절대 싼 걸 쓰면 안 돼요. 최소 10만원 이상짜리 써야 됩니다. 삼각대도 종류가 많습니다. 삼각대하고 헤드 일체형이 있고요. 삼각대하고 헤드 분리형이 있어요. 헤드는 삼각대가 있고 그 위에 헤드를 올려놓고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겁니다. 거기를 헤드라고 해요. 헤드는 사진 촬영용 헤드가 있고요. 영상 촬영용 헤드가 있습니다. 이걸 비디오 헤드라고 하는데 비디오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촬영하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펜바라고 하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사진 촬영용 삼각대 일체형 분리형과 영상 촬영용 삼각대 일체형 분리형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용 일체형 삼각대는 크고 무겁습니다. 영상 촬영용 분리형 삼각대도 크고 무거운 게 대부분인데 단 영상 촬영용이지만 분리형 삼각대는 작고 가볍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2kg은 하죠. 작고 가볍게 구성하려면요. 사진 촬영용 삼각대를 산 뒤 헤드만 비디오 헤드로 교체하면 됩니다. 비디오 헤드도 유압식하고 비유압식이 있습니다. 유압식을 사용해야 좌우 회전 패닝이라고 하고요. 상하 움직임, 틸팅이 부드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일 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힘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면이 움직이다 끊기다 움직이다 끊기다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걸 막으려면 유압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유압이 사람이 가는 힘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니까. 비디오 헤드에 보면 비유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헤드인데 가격이 무지하게 싼 거 있어요. 그건 비유압식이거나 이름만 유압식인 거예요. 이런 건 패닝과 틸팅이 부드럽지 않아 영상이 끊기듯 찍히게 됩니다. 유압식 비디오 헤드는 유압 메커니즘의 기술력 차이가 회사별로 심해요, 이거. 따라서 기술력이 높은 회사 제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전문가들은요. 맨프로토 MVH502H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7만원인데 요게 유압식 비디오 헤드의 최저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싼 MVH500AH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지금 16만원인가 하던가 거기까지 넣기도 하고.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한다면 비싼 삼각대, 비싼 비디오 헤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장비 소개 동영상을 보면요. 뭐 저 2만원짜리 써요, 3만원짜리 써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보면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싼 삼각대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유튜버라면 길거리, 야외 풍경을 찍어야 할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이왕이면 품질 괜찮은 삼각대, 비디오 헤드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삼각대는 크기, 접은 길이하고 무게가 중요합니다. 너무 크고 무거우면 짐이 되죠. 부동산 유튜버라 할지라도 뭐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실 안에서 공인중개사 부분 같은 사무실 안에서 촬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고정시켜 놓았으니까 비디오 헤드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더 편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제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소니의 VCT VPR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접은 길이 4.48cm, 무게가 1.8kg인가 될 거예요. 요거 제가 2년 전에 1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 오리지널 제품이 없더라고요. 안 나오나 봐요. 단종된 게 아니라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산 호환 제품이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설마 여기서 중국산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리지널은 몇 달 전에 봤더니 막 20만원 하더라고요. 맨프로트의 비프리 라이브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 비프리 라이브가 종류가 삼각대 종류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요 모델명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 두 제품 똑같은 제품인데 다만 다리를 접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무게 1.7kg에 접은 길이가 40cm. 이 두 제품의 차이는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길바닥이 항상 평평한 건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수평을 못 맞추거든요. 삼각대가 기울어지죠. 수평을 맞추려면 다리 길이를 조절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고 어떨 때는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맨프로토 비프리 라이브에는 그 레벨링 베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조정하면 간단하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좋죠? 그리고 소니 VCT VPR1보다는 훨씬 더 튼튼합니다. 문제는 값이 31에서 32만원으로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소니 VCT VPR1이나 맨프로토 비프리 라이브나 둘 다 유압식 비디오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맨프로토 비프리 라이브가 이렇게 비싼데 그 유압의 품질 자체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둘 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맨프로토 비프리 라이브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2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면 적정가인 것 같은데 좀 비싸요 이게. 가방은요 이제 백팩을 쓰거나 숄더백을 쓰면 됩니다. 카메라하고 렌즈 2개 거기다가 삼각대, 배터리 등 부수 장비 합치면 5kg 훌쩍 넘습니다. 그럼 백팩을 써야겠죠. 카메라하고 렌즈 한 개만 갖고 다닌다. 그러면 숄더백 쓰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인터넷에 보면요 카메라 가방 2, 3만원짜리 아주 많아요. 비싸봐야 5, 6만원짜리. 너무 저렴한 가방은요 튼튼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다 웬만큼 다 튼튼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무게 균형이 맞지 않아 어깨와 허리를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처음 한두 번, 두세 번 촬영하러 나갔을 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5, 6번, 10번 넘어가면요 가방의 무게 균형이 굉장히 신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촬영 나가면 짧으면 4 내지 5km, 길면 한 10 내지 12km 정도씩 걸어 다니거든요. 이거 무게균형 안 맞는 이 싸구려 가방에다가 카메라 장비 넣어갖고 다니면요 저 그냥 촬영 도중에 아마 퍼져버릴 거예요. 제가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도 니콘 카메라로 한 카메라 생활을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제가 여러 개 가방을 사용해 봤는데 제 개인적 경험상 맨프로토, 로프로, 템바 등의 제품이 합리적 가격, 이 회사 제품들이 싸지는 않아요. 그래도 쓸만한 거 쓰려면 15만원 안팎은 줘야 돼요. 합리적 가격에 품질이 우수합니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건 튼튼하기도 하지만 무게 균형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무게 균형이 잘 맞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다이소라든지 편의점에서 사지 마세요. 삼성 샌디스크 제품을 쓰세요. 소니도 나오는데 이름값 때문인지 약간 비싸더라고요. 삼성 샌디스크 등의 SD 카드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V30이라고 쓰인 걸 사세요. 요게 영상 전송 속도 규격입니다. V60, V90이 있는데요. 128기가 V30이 한 27,000원인가 하는데 V90은 27만원이에요. 10배 차이 나요. 그건 영상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V30이면 충분합니다. 메모리카드 조사하시다가 V90이 좋은데 27만원이네? 그래서 사야지 하지 마시고 V30이면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고화질로 찍을 때도 차고도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128기가나 256기가 쓰면 됩니다. 캠코더는 센서가 작아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죠. 특히 실내 촬영 때 취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싼 조명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센서 크기 1인치 이상인 캠코더는 200만원이 넘어가요. 무조건 넘어가요. 1인치 정도는 돼야 실내 촬영 때 그래도 노이즈가 좀 덜 끼거든요. 더 문제는 캠코더는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해 말에 일본에 캠코더용 센서 공장이 화재가 난 다음에 아직도 생산 능력이 제대로 복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캠코더는 요즘에 중고 가격이요. 과거의 신품 가격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어요. 액션캠은 가볍고 값도 싼 듯 하지만 이건 중국산 액션캠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프로는 뭐 40만원, 60만원 비싸던데 문제는 액션캠은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가 많이 필요해요. 무게 약간이라도 증가하고 더 문제는 비용이 증가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액션캠은 말 그대로 액션용입니다. 그냥 자전거 타면서 조깅하면서 자동차로 달리면서 쓰는 거지 굳이 부동산 유튜버가 액션캠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웹캠은 컴퓨터에 장착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사무실 컴퓨터에 웹캠 놓고 뭐 강의식으로 설명할 때 쓸 수 있죠. 가격도 뭐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근데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동하면서 사용은 불가능하죠. 노트북에 웹캠이 다 달려있는데 거의 전부 720p예요. 해상도가. FHD는 1080p거든요. 4K는 2160p고 요즘 유튜브 기본이 FHD예요. 1080p, 720p로 올리면 안 되겠죠. 제 개인적 생각은 캠코더, 액션캠, 웹캠보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면 1인 유튜버 세트라고 많이들 팔아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필요 없는 제품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격이 그리 싸 보이지도 않고 1인 유튜버 세트는 비추합니다. 자기 채널 특성에 맞는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를 권합니다. 마이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영상보다 되레 목소리 비중이 더 커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발성자의 음성이 맑고 또렷해야 하고 어감도 좋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버 가운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성우처럼 목소리 나오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부러워요. 발성자 음성도 좋아야 하지만 아주 소리가 좋은 유튜브 동영상은 마이크 녹음 장비도 비싼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과정에서 음성도요. 튀는 부분 다 잘라내고 이른바 성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마이크는 2, 3만원대부터 수십만원,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바꾼 장비가 마이크입니다. 물론 싼 걸로만 바꿨지만 제가 한 마이크 10개, 12개 산 것 같아요. 다 뭐 대충 다 2, 3만원짜리였지만 마이크가 저한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녹음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체 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음질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소리가 다 녹음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외부 마이크를 장착 사용하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쓸만한 거 한 3, 40만원씩 해요. 소니 녹음기 등으로 음성만 따로 녹음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요. 가끔 이 가슴에요. 마이크는 동그랗죠? 그 동그란 게 아니라 옛날에 mp3 플레이어처럼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 이 가슴 부분에 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슴 부분에. 그게 되게 소니 녹음기예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예요. 영상을 촬영할 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음성을 녹음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소니 녹음기로 따로 음성을 녹음하는 거예요. 입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또렷하게 녹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그 영상하고 녹음기로 녹음한 음성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걸 싱크를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가 또렷하게 잘 나오는 거죠. 마이크의 종류는 콘덴서형과 다이내믹형이 있는데 다이내믹형은 그냥 노래방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노래방 마이크 어때요? 좀 잘못 움직이면 삐 하고 소리 나죠?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 나죠? 콘덴서형을 유튜버들은 다 씁니다. 이게 이제 감도가 좋아서. 그 다음에 지향성하고 무지향성이 있어요. 지향성은 어느 특정 방향만 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튜버는 지향성 마이크를 쓰겠죠. 무지향성은 뭐 주변 소리 다 녹음되는 거고 유선 마이크와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무선 마이크는 이제 그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전문 촬영자가 있으면 그 유튜버에 보면 진행자들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들 화자. 그 사람 밑에 무선 마이크를 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은 뭐 한 5m나 10m 떨어져서 촬영을 하죠. 무선 마이크를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 매달고 있으면 그게 무선으로 날아가서 카메라에 녹음이 되는 거죠. 무선 마이크가
소니 건 비싸요. 막 80만원에서 100만원 하는데 중국산은 뭐 2, 30만원 하던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 촬영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소니 거 쓰더라고요. 무선 마이크 비쌉니다. 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 라블리에 마이크라고 하는데, 핀 마이크는 마이크 밑에 핀 같은 거, 핀셋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옷깃에 딱 꼽을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핀 마이크고. 샷건 마이크는 샷건 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딱 끼울 수 있는, 꼽을 수 있는 그 길쭉하게 총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샷건 마이크라고 합니다. 촬영 전문가들은 카메라 본체는 샷건 마이크, 화자 가슴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해 사용합니다. 즉 촬영 때 마이크 두세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는요, 야외 촬영 때는 샷건 마이크 모보 VXR10 프로라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국내 정식 유통이 안 돼서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어요. 해외 직구 $200 이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요거 다 합쳐서 현재 환율 한 62,000원, 63,000원 하겠는데, 연배가 있는 분들은 해외 직구에 좀 겁을 낼 텐데, 요즘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다 배송 빠르고요. 다 한글 메뉴 지원되고, 그래서 간단한 제품 구매하는데 뭐 구매 대행 업체, 배송 대행 업체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샷건 마이크는 로데가 유명해요. 로데. 근데 저는 이 모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제가 막 유튜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유튜버가 이 제품을 강추를 하더라고요. 가격도 싸서 VXR10 프로가 아니라 그때는 그 이전 모델인 VXR10이었어요. 이걸 아마존에서 직구해서 사용해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 가격 대비. 그러다가 올해 5월 보니까 후속 모델인 VXR10 프로가 나왔는데 품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이 샷건 마이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AAA 배터리 2개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배터리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자체 전원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는 게 더 음성 품질이 좋고 가격도 더 비싸고 덩치도 더 크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 들어가는 건 녹음하다가 배터리가 닳아버릴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닳았는데 모르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녹음 안 되는 거죠. 또 촬영할 때마다 샷건 마이크의 전원 버튼 ON을 해야 되는데 요걸 바쁘다 보면 깜빡 ON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샷건 마이크 가운데 좀 비싼 제품은 배터리가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주는 액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또 비싸지잖아. 모버 VXR10 프로는 배터리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자체 전원을 이용하는데도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과 거의 구분 안 될 정도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실내 녹음 때는요, 국산 오디오 트랙의 ATM72 35,000원짜리 요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이라는 업체가 국내 업체예요. 요런 거 되게 다 중국산이잖아. 오디오 트랙은 국내 업체이고, 요 회사가 덱이라고 하는데 DAC 오디오용 이 덱으로 전 세계적으로 꽤나 유명한 회사예요. 품질이 아주 좋다고. 저는 이 회사 15년 전, 한 20년 전부터 알아서 컴퓨터용 이 음성 관련 장비는 이 회사 것만 쓰고 있어요. AMS11. 요건 액세서리인데 마이크 스탠드하고 팝필터. 팝필터라는 게 실내에서 특히 녹음을 하다 보면 숨소리 같은 거 요런 게 딱 들어가요. 치차름 같은 게 막 이게 들어간다고. 그걸 걸러주는 걸 팝필터라고 해요. 제가 원래 이제 이 팝필터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하도 숨소리가 자꾸 녹음이 돼서 좀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올린 동영상 2개는 이 팝필터를 사용해서 녹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이전 동영상에 있던 숨소리 같은 게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얼마 안 하죠. 중국산보다 한 20%, 30% 정도 비싼데 뭐 두 개 합쳐서 7만원 밖에 안 하죠. 그다음 핀 마이크는 오디오 트랙의 ATM520P 제품을 사용합니다. 23,000원. 제가 마이크 싼 거 쓰죠? 이건 이 마이크가 가격이 싸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음질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는 저렴한 거 쓰지 마십시오. 음질을 중요시 하세요. 요건 순전히 제 개인적 경험일 수는 있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겪을 문제로 생각되는 건데요. 영상 녹화 때 마이크와 컴퓨터의 상성, 궁합이
이 중요합니다. 녹음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거나 소니 녹음기 등으로 따로 녹음을 하는 분도 많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의 마이크 직접 연결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컴퓨터에 마이크를 직접 연결해 녹음할 경우 제품 특성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마 겪을 거예요. 마이크와 컴퓨터 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잡음이나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쉬 하는 그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나 컴퓨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제품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궁합의 문제예요. 제가 오디오 트랙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문의글 대부분이 잡음 유입 화이트 노이즈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엔지니어가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데 제가 그대로 다 해봤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조금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근데 노트북을 바꾸니까 확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실내 녹음 시 화이트 노이즈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마이크를 여러 개 바꿔봤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 발생에도 길거리 소음에 묻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레노버 레기온 55i17 IMH 이거 150만원대거든요. 이걸 바꾼 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노트북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델 프리시전 제품으로 출시가가 450만원짜리예요. 저는 뭐 중고로 사서 싸게 샀지만 그러니까 델 노트북 가운데 최고급 라인인데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크지는 않은데 약간 귀에 거슬릴 정도. 그 다음에 쓴 건 이제 110만원짜리 그 회사가 막 대만 회사일 거야 아마. 그거 이제 중급이죠. 중급 노트북을 썼는데 그건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녹음을 했을 경우에 영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AS 센터까지 가봤어요. 엔지니어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10개나 바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화이트 노이즈 문제 때문에. 중상급 노트북 쓰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마이크도요. 10개는 이제 바꿔보다 보니까 회사별로 또 화이트 노이즈 발생 정도가 달라요. 어떤 건 이 정도면 쓸만하다 정도까지 있고 어떤 건 뭐 바꿔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인데 노트북이 저가일 경우에 음성 회로 쪽 부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스크톱은 요즘 그래픽카드에 사운드카드가 내장되어 있죠. 너무 저렴한 그래픽카드는 사운드카드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 그래도 중상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음질 때문이라도. 또 영상 편집에 있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자,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요. 영상 편집은 CPU 빨이다. 그래픽 카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영상 렌더링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컷 편집을 하잖아요. 그 상태로는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 포맷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가속을 하면 렌더링 시간이 적게는 한 30 내지 40%, 많게는 몇 배씩 빨라져요. 이 그래픽 카드가 아주 중요해요.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하려면. 그리고 제 개인 경험으로는요. 그래픽 카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라데온 계열이 있고 엔비디아 계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우리 보통 지포스 하죠. 지포스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쪽이 더 나아요. 라데온 쪽은 드라이버가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포스 GTX 1660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품질 자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빛이고 영상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도 빛이에요. 근데 저는 조명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야외 촬영 위주니까.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단 요건 알고 있어요. 실내 촬영 시 단지 밝게 하는 용도로만 조명을 이해하는 건 잘못입니다. 밝게 하는 용도만이라면 몇만 원짜리 조명 장비 사용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조명은 영상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밝기뿐만 아니라 색온도 등 조정이 가능한 제품은 대단히 비쌉니다. 영상 분위기에 맞춰 수준 높은 조명을 갖추려면 실내 촬영 때죠. 최소한 100만원 가까이 투자해야 할 겁니다. 근데 유튜브 동영상 보면 처음에 2, 3만원짜리 이걸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로 할 수 있겠죠. 실제 유튜브 영상 제작하다 보면 그래도 50만원, 60만원대 이상으로 조명 장비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 좀 해보려고 하면 일단 촬영 장비 구입에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2, 30만원으로 나도 1인 유튜버 가능, 가장 저렴하게 유튜브 하는 방법 등의 동영상이 많은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이 심해요. 그냥 사실상 뻥이죠. 싼 게 비지떡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부동산 유튜버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무료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도 스마트폰도 이왕이면 갤럭시 S21 울트라나 아이폰 정도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기종이 영상 품질도 좋고 손떨방도 강력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입니다. 파워포인트는 막강합니다. 제 동영상 절반 정도는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현재 파워포인트로 제작 중입니다. 차트 등 인포그래픽을 사용해 정보 전달 위주 슬라이드식 영상 제작에 파워포인트가 최적입니다.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해 봤는데 결국 파워포인트가 그냥 진리더라고요. 지도에 지하철망을 표시하거나 이동 경로 등 표시할 때도 파워포인트가 효과적이에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지하철망 표시나 도로망 표시, 이동 경로 등 표시할 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수십 번 클릭하면 될 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하면 수백 번 클릭해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사용법 영상이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말로 된 것도 아주 많고요. 영어로 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영어 못 알아듣고 자막 못 읽어도 영어 자막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영상만 봐도 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사진하고 이미지 처리는 보통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저는 대부분 다 파워포인트로 처리해요. 제가 필요한 한도 안에서 파워포인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간단하게 이제 그림판 이용하고요. 물론 고급 기능을 원한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알고 있으면 좋죠.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사용법도 유튜브 보면서 배웠는데 안 쓰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영상 캡처 프로그램은요. 제가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 보면서 설명할 때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사용합니다. 반디캠, OBS 스튜디오, 곰캠, camtasia 등 20, 30개 돼요. 유튜브 생방송 하는 분들은 OBS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하는데 해요. 저는 생방송을 안 하니까. 저는 처음에 반디캠 무료 버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 용도에 맞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편하더라고요. 1PC용 44,000원 주고 평생 유료로 바꿨습니다. 좀 연배가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마 제일 부닥치는 벽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카메라야. 찍으면 되는 건데 이 영상 편집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 자신이 없으면 요즘에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고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냥 직접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영상 편집 가능. 공짜로 영상 편집 가능은 사실상 뻥입니다. 거짓말은 아닌데요. 사실상 컷 편집하고 간단한 자막 정도만 가능합니다. 컷 편집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상을 촬영하면 그걸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엄청나게 긴 걸 어떻게 다 써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그걸 이어 붙이는 게 컷 편집이에요.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 요것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영상 편집 가능하다지만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기본적 컷 편집, 자막 정도, 그리고 간단한 기능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다 보면 영상 효과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사용법 익혀야 합니다. 공짜인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는데 기능이 제한돼요. 유료 버전의 한 60%? 70%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고 렌더링한 뒤 워터마크 찍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좀 더 고급 기능 사용하려면 결국 유료 버전을 써야 합니다. 단 다빈치 리졸브하고 샷컷은 예외예요. 다빈치 리졸브는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시네마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내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버전이요. 유료 버전 기능의 90% 이상을 구현하고 있어요. 1인 유튜버라면요.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샷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에요. 100% 무료고 기능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빈치 리졸브를 쓰고 있는데 만일 이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샷컷 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한 종류가 10개가 넘어요.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양대 산맥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하고 파이널 컷 프로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맥에서만 작동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쓰려면 맥북을 사야 돼요. 근데 맥북은 비싸잖아요. 그게 문제죠. 기타 이제 베가스, 다빈치 리졸브, 파워 디렉터, 모바비, 필모라, 밴믹스 등이 있습니다. 베가스를 소니 베가스라고 아직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원래 소니가 만들던 소프트웨어였는데 2016년에 매직스라는 회사에 팔았어요. 각 소프트웨어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초보들도 쓰지만 전문가들, 우리나라 영상 편집 전문가들 상당수가 프리미어 프로를 쓰죠. 근데 이건 돈 주고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월 24,000원씩 결제해야 합니다. 월정액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어도비 이펙트와 연계 사용합니다. 어도비 이펙트는 영상 효과만 전문적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무거워요. 버전이 올라갈수록 최신 버전일수록 좀 오류가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오래전에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영상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편집을 해봤는데 인터페이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베가스가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베가스로 바꿨는데 정말 좋습니다. 직관적입니다. 이 메뉴를 보면 대충 이게 어떤 기능이겠네. 이 기능은 대충 어느 항목에 가면 있겠네. 요걸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이 컷 편집이잖아요. 베가스가 컷 편집이 아주 빠르고 강력합니다. 영상 편집 초보자가 숙달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기능이 하급이 아니에요. 기능으로 보면 중상급에 해당합니다. 아주 상급은 아닌데 중상급, 즉 1인 크리에이터가 베가스 익히면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도 가벼운 편이에요. 컴퓨터 사용이 약간 낮아도 된다고.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약간 낮아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초보자에게는 베가스를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수준에서 필요한 기능이 다 있다는 건 이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베가스 자체에 없는데 다른 회사가 끼워 넣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베가스용으로. 그거 하면 아주 강력하게 돼요. 이상하게도 베가스는 한글 자막이요. 어떤 분은 거의 쓰레기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한글 자막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신 버전은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버전은 정말 한글 자막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근데 저는 지금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는 베가스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색보정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색보정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다빈치 리졸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료인데 기능도 거의 제한이 없어. 그래서 쓰게 됐는데 써보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다빈치 리졸브가 다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하고 보통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단축키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빈치 리졸브만 달라요. 그래서 어색했는데 일단 숙달되니까 베가스보다 더 편해요. 무료 버전만으로 사실 충분하고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길거리 촬영이 많아 자동차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 작업이 많습니다. 베가스도 편한데 다빈치 리졸브가 더 편리해요. 문제는 초보자가 처음 익히기 꽤나 어렵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려면 그 기본적인 몇 개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빈치 리졸브는 그 개념이요, 다른 영상 소프트웨어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 메뉴 구성도 꽤나 다르고. 영상 편집 초보자가 처음 다빈치 리졸브로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때는 중도 포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요.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4K 편집한다면 램 32기가는 꽂아야 됩니다. 파워 디렉터라는 게 있어요. 가볍고 값도 싸고 숙달하기 쉽다고 합니다. 최신 버전이 17만원인가 하던데,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뭐 초보자 또는 중학업자용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듯 합니다. 샷컷 앞에서 말했죠? 100% 무료. 문제는 사용자가 적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말로 된 샷컷 사용법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샷컷 사용법을 제대로 보려면 영어로 된 걸 봐야 되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 하드웨어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4K로 촬영하고 4K로 편집할 것이냐, 아니면 FHD로 촬영하고 FHD로 편집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 컴퓨터 사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FHD로만 촬영하고 FHD로만 편집하거나, 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도 무거운 가벼운 거 있거든요. 파워 디렉터나 이제 베가스는 가벼운 거죠. 가벼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3, 4년 전 혹은 2, 3년 전 컴퓨터로도 편집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근데 요즘 대세가 4K예요. 4K로 촬영하고 4K로 편집한 뒤에 FHD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할 텐데, 유튜브에 4K로 동영상을 올리면, 제가 아직 4K로 올려본 적은 없거든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4K로 촬영하고 4K로 편집한 뒤에 렌더링은 FHD로 해요. 그래서 4K 영상 편집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게임용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CPU는 인텔 i7 10750H, 이 H자 붙은 거 사용하셔야 돼요. U자 붙은 거 있어요. 그건 저전력 CPU거든요. 성능이 떨어져요. 영상 편집하려면 반드시 H자 붙은 거 써야 됩니다. AMD 라이젠 7 5800 이상, 5600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5800 이상으로 쓰세요. 그래픽 카드는 GTX 1650 Ti도 가능하지만 1660 Ti, RTX 2060 이상을 쓰세요. 제가 GTX 1650 Ti 달린 노트북으로 4K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가능은 한데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램은 중요해요. 이론상 16기가 램이 달린 노트북으로도 4K 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버벅거려요. 32기가 이상의 램을 꽂아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로는 4K 영상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10년 전부터 SSD를 썼기 때문에 일반 하드디스크로 4K 영상 편집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SATA 3 방식의 SSD 또는 NVMe M.2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비싸거든요. 1TB짜리가 지금 얼마 하지? 한 25만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값이 비싸니까 500기가 쓸까 하실 텐데, 영상 편집하다 보면요, 파일 용량이 커서 공간 많이 차지해요. 1TB는 최소 하세요. 저는요, 지금 제 노트북이에요. M.2 카드 1TB짜리 하고요. SATA SSD 2TB짜리 두 개 꽂아놓고 쓰고 있는데, 모니터 폼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IPS 패널, 요즘 다 IPS지. 원래 이제 모니터 액정도요, TN 패널이 있고 VA 패널이 있고 종류 다양해요. 근데 요즘 다 IPS니까 IPS 쓰시고, 광시야각 패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화면 잘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NTSC 72% 이상, sRGB 100% 이상. 이건 색 대역 폭을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저 모니터 회사는요, 노트북 회사에
요걸 표시하는 회사가 있고 안 표시하는 회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 이상인 회사는요, 자랑하려고 반드시 이걸 표시해요. 요걸 표시하지 않는 회사는 그 이해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NTSC 40%, 50% 이렇게 가면요, 거의 물 빠지는 색감 나와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원지 많이 달라요. 요 정도 액정단 노트북은요, 기본적으로 다 150만원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가운데 앞에 있는 CPU나 그래픽 카드나 뭐 요런 건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노트북 가격이 120만원, 130만원대인 거 있거든요. 거의 100% 액정이 별로인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 데스크톱, 맥북 가운데 어떤 걸 써야 될까? 데스크톱은요, 조립할 경우에 CPU는 제가 애누리닷컴에서 보니까 지금 한 40만원 정도예요. 문제는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가 비트코인 채굴장에 끌려가면서 그래픽카드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GTX 1660 Ti, RTX 2060 보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대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었다면 한 25만원, 20만원, 25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너 배 올라버린 거죠. 동영상 편집용 모니터요. 32인치 기준으로요. 30만원에서 60만원대 합니다. 이거 LG 제품이에요. 동영상 편집할 때 일반 사무용 모니터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동영상 편집용 모니터를 쓰세요. 게임용 모니터는 동영상 편집용 모니터보다 한 10 내지 15%가량 저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윈도우 10, 메인보드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싼 거 쓰면 안 됩니다. 메인보드 중상급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데스크톱 조립할 때 SSD, 램, 케이스, 파워 서플라이도 중요해요. 이거 최소 600W 이상 써야 돼요. 700W는 넘는 게 좋지. 키보드, 마우스 좋은 거 써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이 공장 조업 차질로 컴퓨터 부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데스크톱을 용산에서 조립하면 대기업 제품 대비 최소 30% 이상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기업, 삼성, LG, HP, 델, 윈도우 10 포함이죠. 요게 이제 180만원 이상 하던데, 모니터 추가 구입한다고 해도 조립 PC와 가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AS도 확실하잖아요. 지금은 데스크톱 산다면 그냥 대기업 제품 사세요. 용산에서 조립하지 마시고. 대기업은 워낙 대량으로 부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미리 안정된 가격으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사양의 노트북이면요, 150만원대 정도 해요. 물론 데스크탑보다 성능은 한 10 내지 15% 정도 떨어져요. 모바일용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성비로 따져보면 차라리 노트북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는요, 저는 촬영 편집은 4K로 합니다. 렌더링은 FHD로 합니다. 유튜브에 4K 동영상 올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많이 걸린다고 해요. 4K 동영상 제가 직접 올려본 적은 없는데, 제가 30분짜리 FHD 동영상 게재 시 그날 인터넷 회선 속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30분 정도 걸려요. 4K는 하루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4K로 렌더링 시 FHD로 렌더링 할 때보다 두세 배에서 영상 효과가 많을 경우는 7, 8배가 걸려요. FHD로 렌더링 할 때 30분 걸릴 게 4K로 렌더링을 해버리면 뭐 4시간, 5시간, 뭐 6시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촬영 영상이 있잖아요. 이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링을 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게재 시 유튜브 자체에서 또 렌더링을 합니다. 결국 2번 이상 렌더링함으로 처음 촬영 영상보다 한 10% 정도 화질이 열화가 됩니다. 4K 영상을요, FHD로 렌더링하는 경우와 FHD로 촬영해서 FHD로 렌더링한 경우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앞이 5 내지 7% 정도, 이 개인차가 있죠? 한 3% 정도 되나? 아무튼 5% 정도 화질이 좋더라고요. 유튜브도 4K 영상을 뭐 자유롭게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촬영해놨던 영상을 나중에 제작할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4K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화면을 확대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4K 영상은요, 확대도 볼만한데 FHD로 촬영하면요, 확대 시 품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1인 크리에이터
만든 건데 화질이 방송국 수준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로고 촬영을 한 겁니다. 로고 촬영은요, 색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각 카메라 회사가 제공을 해요. 따라서 촬영 영상 용량이 엄청납니다. 제가 파나소닉 S5로 야외 촬영하면 보통 파일 용량이 80에서 100GB였거든요. 로고 촬영을 했다면 얼마나 될까? 내가 로고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영상 전문가들 카페에서 보니까 그 양반들 한번 나갔다 하면 뭐 500GB, 뭐 1TB 뭐 이 정도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국 수준의 유튜브 동영상 화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워낙 퀄리티 높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인 크리에이터가 대본, 촬영, 녹음, 색보정까지, 특히 색보정까지 다 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제대로 색보정을 하려면 전문적 지식, 그 다음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핵심이죠. 스킬.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 해봤는데 색보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이거 로고 촬영한 뒤에 과연 이 색보정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능은 한데 굉장히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화질로 촬영 뒤 편집하면 파일 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장 장치 NAS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NAS가 뭐냐면요, 컴퓨터에 달려있는 하드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외장 하드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노트북 사용하잖아요. 카페에서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촬영해 놓은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맨날 외장 하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NAS를 사용하면요, 이게 NAS가 개인 서버예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외부에서 NAS에 접근을 해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영상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NAS 장비 자체가 시놀로지가 유명한데 그건 6, 70만 원을 하고 국내 IP타임 그게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할 거예요. 그리고 NAS용 하드가 더 비싸요. 예를 들어 4TB 3.5인치 데스크탑용 하드가 보통 지금 10만 원 하거든요. NAS용 하드는 15만 원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NAS는 항상 가동 중이어야 되니까.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쓸까? 최소로 하면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S11 울트라로 촬영하고 베가스 15, 베가스가 지금 최신 버전 19 버전인데 예전에 15 버전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글에서 뒤져보니까 베가스 15 무료 버전이 많이 인터넷에 떠다니더라고요. 베가스는 그래요. 올드 버전을, 옛날 버전을 무료로 가끔씩 풀었어요. 아니면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한다거나 컴퓨터는 기존에 보유한 거 사용하고 FHD로 촬영하고 FHD로 편집하고 FHD로 렌더링하면 3, 4년 전 컴퓨터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면 돈이 아주 적게 들겠죠. 크롭버디 카메라하고 렌즈 보통 100만 원 하거든요. 쓸만한 거. 거기다가 이제 노트북 150만 원, 베가스 19 정품이 20만 원, 파워 디렉터는 최신 버전이 17만 원. 이 정도 하면 얼마 드나? 한 2, 300만 원 들라나? 이게 중간 정도 장비예요. 상급 수준의 장비로 가면요, 풀프레임 카메라, 렌즈, 백팩, 삼각대, 비디오 헤드. 삼각대하고 비디오 헤드도 상급 수준으로 가면 비싼 거 써야 되거든요. 삼각대하고 비디오 헤드만 순식간에 5, 6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도 뭐 어도비 프리미어나 뭐 이것도 있고, 컴퓨터도 상급 이상으로 사양으로 구입하고 뭐 5, 600만 원 순식간에 넘어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뭐 한번 끝까지는 아니라도 웬만큼 가본다 하면 뭐 1000만 원 넘는 건 뭐 순식간이고요. 유튜브 채널의 장비 소개는요, 절반만 믿으세요. 카메라 쪽 장비 소개 유튜버 동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유료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소니, 캐논, 파나소닉 등이 경쟁적으로 유명 유튜버에게 제품 소개를 의뢰를 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 유튜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단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문제는 채널 특성에 따라서는
그 단점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되거나 그 제품을 구매하면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 나가서 걸으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카메라의 손떨방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예를 든다면 소니 같은 경우는 손떨방 기능이 이상하게 약한 제품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소니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장점 쭉 한 뭐 80%는 동영상의 80%는 장점 소개하잖아요. 나머지 끝부분에 가서 이제 살짝 손떨방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나는 그 제품의 손떨방이 약하다는 걸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인데요.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크를 소개하는 동영상 가운데 모 회사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회사 마이크를 두세 개 써봤거든요. 제 기억에 분명히 음질이 가격이 싸지만 그 가격을 감안해도 음질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제품을 그렇게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정작 그 유튜버 동영상 녹음,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소개하는 그 동영상의 녹음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제품으로 안 한 게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제품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절대 그 음질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이크 회사에서 뭐 뒷광고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리가 없죠. 이게 가성비 제품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싼 제품을 자꾸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음질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 음질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별도로 녹음한 뒤에 마치 그 제품으로 녹음한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10년 정도 홈시어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아니거든요. 카메라 관련 부수 장비 가운데,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부수 장비가 많아요. 뭐 삼각대도 있고 레벨링 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아주 많아요. 액세서리가. 그 장비 가운데 믿고 거른다는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요, 영상 촬영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글을 읽다 보면 000 제품은 믿고 걸러라라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려요. 저도 그 회사 제품 두세 개 써봤는데요. 가격은 싸요. 정말 형편없어요, 제품질이.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제품은 쳐다도 안 봐요, 절대로. 아무리 싸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상 촬영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분들도 뭐 자금력 부족한 분들 많으니까 문의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000 제품 쓰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하고 이렇게 문의글이 올라오면 댓글에 000 제품은 믿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 제품은 안 사는 게 기본이죠.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다고요. 근데 그 회사 제품을 유튜버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하는 동영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이 아니라 많이 보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천하는 유튜버요, 그 제품 사용 안 해본 거예요. 사용해봤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유튜브 하다 보면 아이템 부족에 시달리거든요. 처음에야 뭐 할 게 많지. 나중에 하다 보면 기획이 이제 딸리는 거야. 아이템이 떨어지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유튜브용 장비 소개하는 거 절반만 믿으세요. 제가 유튜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영상에 관한 생초보는 아니었어요. 15년 전에서 2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주 꼬맹이였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직접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 캠코더로 찍은 다음에 그걸 그때 베가스 5를 사용해서 다 편집한 다음에 그걸 직접 DVD로 만들어 본 적까지 있어요. 아빠들이 애들 어렸을 때 캠코더로 많이 찍어 놓잖아요. 그걸 영상 편집 전문 업체에 맡기면 그때 1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거 작업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초보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촬영, 제작 관련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제 영상을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검색을 해본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 특히
제 채널 의도에 맞지 않은 장비, 정보도 많아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꽤나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영상 장비, 제작을 소개하는 유튜버는 되게 아름다움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버는 사실상 엔터테인먼트예요. 연예예요. 구해줘 홈즈, 집사의 선택 같은 TV 프로그램은 소재는 부동산이지만 사실상 연예죠. 부동산은 정보 전달 위주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식이에요.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수단이죠. 연예와 다큐는 장비 선택 기준이 달라요.